하늘나라 사탄입시 김용입니다. 굳이 엘리어트의 말을 들지 않더라도 4월은 계절적으로 참 고약한 날입니다. 그러나 4월에는 눈도 오지만 장마도 핍니다. 국제 정세도 혼란스럽고 특히 국내 상황이 너무나 불안정한 시점이지만 인류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과거 선조들이 남긴 발자취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곤 했습니다. 오늘 나타난 토요일 오후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이념의 갈등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 열강들을 목도하면서 인류의 진정한 화합의 가능성은 없는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휴마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미술사학 분야의 초창기 학자로서 많은 화학들에게 영향을 끼치신 권영필 교수님을 모시고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미술을 통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개건대연대 성악과 및 동문대학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배효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배효리 선생님은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콘서바토리오 비엔뇨 과정 7기 만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다우리아노가 3위, 레온 카발로 콩쿨 입상을 하셨고 제14회 대구 국제오페라 성악가 상을 수상했고 다수 오페라 공연 및 연주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곡은 이흥열곡 꽃구름 소개와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 두 곡입니다. 오늘 반주로 수고해 주실 분은 역시 우리 계명대학교 피아노과를 대학원을 졸업하신 박주향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을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이어서 인사 말씀과 연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 이 자리에서 다시 뵙고 같은 시간을 나누면서 좋은 특강을 듣게 되어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신 분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봄에 느끼는 겁니다만 이 초록색의 다양한 그 빛깔을 보고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색깔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롭게 돋아나는 그 색채의 화려함을 보면은 창조의 신비로움을 이렇게 느낀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양한 색채지만은 푸른 색깔이 하나의 푸름으로 다 묶여지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혹은 세계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와 서로 다른 빛깔을 내기를 원하고 또 빛깔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예를 보는데 오늘의 강사님도 그런 시각에서 문명을 조명해 주실 겁니다.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이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으로 공부하시고 파리에 가셔서 파리 3대학에서 공부하신 후에 독일 켄대학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귀국하신 후에 그 영대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고대에 가셨다가 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사 미학관계 강의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계십니다만 업적도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아주 생소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신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실크로드니 운운하는데 몇십 년 전에는 관심 밖이었고 주로 서구 사회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랄지 이런 것이 너무 높아서 문화의 초석을 이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는데 그때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 아주 특이하신 학자님이십니다. 오셔서 여러 학회 회장님이 하시고 또 지금도 많이 다니시면서 특강도 해주시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요사이 국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정치 이념, 종교 이념으로 갈등이 많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현 시점에 어떻게 하면은 다시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조화로운 문명의 융합적인 모습을 찾아낼까 하는 것이 인류의 과제인 것 같은데 오늘 그 해답의 일부를 아마 미술에서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하신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원래 영대에 계셨으니까 뭐 처음 시작은 좀 잘못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기회에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것을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와 존경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영필입니다. 이 계명대학의 전통 있는 강좌인 아카데미아 후마니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여러분 모시고 실크로드 여행이라고 할까요? 또는
한국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 한국 고대 문화는 이 실크로드 문화의 한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큰 주제가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자에 좀 되긴 했습니다만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은 그 말은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이 저서에 그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문명, 문화를 더듬어 보면 늘 충돌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종교, 전쟁,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은 그 어려운 틈 속에서도 화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실크로드를 연구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실례가님은 이 불을 조금 끄면은 화면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예. 방금 말씀대로 제가 오래전부터 미술이 그런 화해의 조건을 이룬다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몇 분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서경식 선생은 워낙 그 제1교포로서 사회, 인문 쪽에 연구가 깊은 분인데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미술에 관해서도 상당한 그 평론을 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책도 여러 번 냈는데 거기를 읽어봤더니 제가 가졌던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어떤 사태가 사상적이건 또는 그 밖에 어떤 이념이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미술을 보면은 마음이 쏠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철학자, 미학자인 박이문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그의 저서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작고로 오셔가지고 더 이상 그의 그 깊이 있는 글은 우리가 접할 수 없게 됐습니다만 하여간 박이문 선생도 미술작품이 어떤 화해의 조건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집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일환 속에서 실크로드 강의를 이미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의 동서를 문화적으로 잇는 그 선이 이제 실크로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든 지도인데 그걸 보시면은 이제 본래는 중국의 장안에서 시작해서 이런 길을 따라서 로마에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이론은 1877년에 독일 지리학자 베르디난드 폰 리히트호펜이라는 분이 내세웠습니다. 중국의 비단이 서양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실크로드라는 말로 명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학술적인 명칭이 됐고 지금은 보편적인 명사가 됐다고 할까요? 이런 그 실크로드 문명 문화 속에서 이제 제가 내세우는 그 화해의 사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8가지 사례인데 오늘 시간이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유인물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는 그리핀이라는 상상적인 동물이 동쪽으로 와서 이제 어떻게 그 문명의 충돌과 화해를 이루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리핀은 독수리하고 사자의 합성 동물입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애니멀인데 상상적인 동물이죠. 이게 물경 기원전 3,500년 전에 인류의 상상 속에서 생성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독수리는 하늘의 강자고 사자는 땅의 강자인데 그 둘을 합쳐놓으면 당할 동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걸 무엇에 쓰냐? 그것은 최고 지배계층의 정치가 종교의 최고 계층, 그런 입장에서 그거를 상징으로 이용하면 그 힘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빨간 줄을 쳐놓은 이 부분이 이제 3,500년 전에 고대 이란의 수사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인데, 이것은 봉리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중요한 문서를 어디로 전할 때 봉해야 되죠. 그 봉하는 걸 진흙으로 메꿔서 봉하고 그 진흙 위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거나, 근데 사인 대신 이 그리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속의 내용을 지켜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남아있게 됐는데 이게 물경 3,500년 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유럽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아시리아 지역에서 출토된 건데, 이것도 봉리는 아니지만 도장입니다. 이게 도장이죠. 이게 도장인데 도장 주위를 이렇게 새긴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독수리의 날개하고 사자 몸체를 합성한 동물이 보이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중요한 계약을 맺고 거기 도장을 찍을 때 이 그리핀이 그 문서를 지켜준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런 그 문화가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그리스의 그 전통적인 항아리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그리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목족 중에 유명한 스키타이가 있는데, 스키타이 종족은 이제 기원전 8세기, 7세기 때에 흑해 연안에서 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키타이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스키타이식의 그리핀을 만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유물을 만들 수가 없고요. 이것은 그리스 장인의 도움으로 주문 생산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금제 가슴 장식인데요. 그 디테일을 보면 이런 그리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란에서 시작해서 북쪽의 그리스로 가고 다시 흑해 쪽으로 갔다가 이제 동쪽으로 넘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유적에 나타난 건데, 페르세폴리스 유적은 기원전 6세기 때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으로 다 부서졌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이런 그 독수리 머리, 그리핀의 머리를 양쪽으로 맞대고 사자의 발.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이 그리핀이 이제 동쪽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흑해 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의 알타이 산맥까지 건너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페르시아의 그리핀이 이제 동쪽으로 해서 알타이 쪽에 파지리크라고 하는 고고학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흑해 연안이고, 이게 흑해죠. 흑해 연안
그리고 그리스의 영향으로 여기서 그리핀을 받고 그것이 북쪽의 루트를 타고서 알타이까지 옵니다. 알타이는 이제 몽골 쪽에 접해 있죠. 한반도는 이제 여기쯤 있습니다. 예. 이제 급기야 이 문화가 한국까지 전달되는 경우인데요. 이 중간까지 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 루트에서 알타이까지 오고요. 그럼 알타이에서는 이제 이 그리핀 문화가 크게 꽃 피운다고 그럴까요? 그네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말을 중시하고 말 한 장에 어떤 장식을 가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말 한 장에 새긴 벨트죠. 벨트에 새긴 조형인데 몸체는 사자고 독수리 부리, 독수리의 날개. 역시 그 알타이 바지리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인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독수리의 부리죠. 독수리의 부리인데 독수리 입이죠 한마디로. 아래 부리, 밑 부리, 독수리의 눈, 독수리의 날개. 그런데 이게 사슴을 지금 공격해서 삼키고 있는데 사슴 뿔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희화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처럼 바지리크에 있는 스키타이족들은 그리핀을 중요한 그 상징물로 삼았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핀 문화가 동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그 몽골 쪽에까지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한 100여 킬로 가면은 노용올이라고 하는 고고학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1924년에 러시아 고고학자 코즐로브라는 사람이 발굴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발굴한 내용물 중에 이런 그 페르시아 카펫이 나온 겁니다. 그 무덤으로 말하면은 흉노 왕의 무덤인데 기원 전 1세기, 기원 1세기를 편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러시아의 유명한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제가 10수년 전에 그 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페르시아 카펫에 그리핀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독수리 머리, 그리고 독수리 날개, 사자 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리핀 문화는 몽골 중심 지역까지 옮겨가게 된 거죠.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흑해연안에서 그리스의 영향으로 이어받은 스키타이의 그리핀은 이제 알타이 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한편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그 그리핀의 문화는 북상에서 알타이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알타이에 방금 전에 보신 바지리크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그 바지리크 문화는 노인울라라고 하는 몽골 북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흉노 왕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노인울라 말하자면 북쪽 몽골 지역에 있는 그 문화가 다시 한반도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낭랑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조선 말기에 중국 한나라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의 식민 지역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 지역인데 거기에서 외정시대에 발굴한 유물 가운데 보면 칠기 그릇에 다시 그리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는 여기 알타이까지 왔습니다만 알타이에서 다시 몽골 북쪽에 노용홀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 노용홀에서 다시 옛 한사군 지역으로 해서 평양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대주제 연구원에서 다시 관찰한다면 그 그리핀 문화가 한반도에까지 온 건 사실인데 그걸 다시 해석을 하면은 실제로 충노하고 한의 관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당히 양쪽이 서로 공격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전한 때만 해도 60여 년에 걸쳐서 중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은 흉노를 아주 이민족이기도 하지만 앙숙이죠. 한나라하고 중노와의 관계는 전혀 화해롭지 못한 그런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흉노에까지 들어온 그 그리핀 문화가 한나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화, 그림, 미술, 예술을 통한 화해의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낭낭칠기 그릇에 나타난 그리핀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몽골까지 갔던 이 카펫에 나타난 문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대개 이 그리핀이 디테일, 세부 모양은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페르시아의 그리핀의 특징은 이렇게 사냥의 뿔, 꼬부라진 사냥의 뿔을 걸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조금 이 지기가 벗어졌는데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그 사냥의 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낭낭칠기는 흉노의 땅에 들어온 페르시아 스타일의 이 그리핀이 넘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자료를 고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다시 이게 노용홀에서 아까 그 유물과 같이 출토된 건데요. 이거는 은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동물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키타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흉노에까지 넘어온 동물 문양인데 말머리에 장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게 낭낭고굴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슴의 뿔, 그 다음에 머리 형태는 정확히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슴머리 같기도 한데 요건데 몸체는 사자고 그 다음에 날개가 달려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말머리 장식의 기본 형태라든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 옥을 박아서 장식하는 이런 특징,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이 노용홀 흉노 무덤의 유물과 아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말하자면 한반도의 낭낭에서 출토된 그리핀이 북쪽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중국서부터 온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할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불식시키는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유형의 유물이 흉노의 무덤에서도 나오고 낭낭 무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반도에 들어온 그리핀은 중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흉노에서부터 들어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머나먼 지역으로부터의 그리핀의 여행이 이제 한반도 평양에서 종착지가 됐다고 볼까요? 이것은 중국에도 그 오랜 문화 속에 이렇게 정확한 그리핀의 존재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에는 그리핀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페르세폴리스나 흑해연 쪽에서 시작해서 노용을 한반도로 이루는 루트죠. 첫 번째 주제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주제는 서아시아 쪽의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스키타이의 그런 유목적인 특징은 이 흑해의 동쪽 해안에 있는 코카사스 산맥으로 이렇게 상하가 맥힌 이 지역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스키타이가 이제 다시 남쪽으로 산맥을 넘어서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징적인 인물인 그리핀을 이 남쪽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하면은 그 침략을 받았으면은 받은 쪽에서는 그 침략 때문에 어떤 충돌 요소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략한 쪽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그대로 흡수한다는 건 제가 주장하는 바에 문명의 충돌에서 비롯된 미술의 화해의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의 유물이 바로 스키타이 계통, 북쪽에서 내려온 스키타이 계통의 그리핀입니다. 말처럼 생겼지만 그리핀이죠. 독수리 머리, 날개, 그리고 사자의 꼬리. 이 지역은, 이 박물관은 지금 조지아 지역입니다. 조지아 국립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찍은 건데, 여기 있는 이 유물도 다 스키타이 계통 유물인데, 특히 이게 이제 주목할 바죠.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우연히 시내에 봤더니, 조지아 나라의 수도인 트리미니시의 시내에 이런 그리핀 기념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명징적인 유물이 아닐 수 없죠. 이건 시대가 기원후 1세기 때인데요. 1세기 때 이전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문화가 전수가 됐는데 그게 20세기인 21세기 지금까지도 이 조지아에서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로마와 페르시아의 충돌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가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 3세기에는 파르티아 왕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파르티아 왕조는 기원후 3세기 초에는 사산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파르티아 때부터 로마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세 번은 페르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로마의 황제가 한 번은 전쟁에서 사살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은 포로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자인 페르시아의 경우 정확히는 샤프루 1세 때에 3세기 전반기에 샤프루 1세 때에 그 승리를 하고서 로마의 포로들을 여럿을 잡았는데 그 포로들을 시켜가지고 자기네의 미술 기념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물론 그 포로가 일반 부역으로는 노동자로서 포로가 아니라 예술가들이죠. 장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이제 페르시아 기념물을 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사례로서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비샤푸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의 정부 지역입니다만 거기에 그 바위에다가 이제 산중턱 바위에다가 부조로 조각을 했습니다. 이게 샤프루 1세의 로마와의 전쟁 때 승리했던 기마 전성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샤프루 1세가 말을 타고 있고, 한편으로는 전사한 로마 황제 고르디아누스 3세가 이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말에 짓밀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각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거는 같은 그림의 다른 버전입니다만 여기에 놓이는 게 그 로마 살해된 로마 황제 여기 머리고 몸체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냐? 여기 보시면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기념 주두가 있는데 이건 로마에 있습니다. 이 주두가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구조 형식으로 이런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했던 장인들이 말하자면 이 페르시아 샤프루 1세 전성 기념 안각화에 이거를 이용했다는 거죠. 장인이 와서 만든 겁니다. 이런 조금 전에 보신 열주에 새긴 것과 같은 형식이죠. 이것과 같은 형식이죠. 비교적 사실적으로 구조를 만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페르시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건 로마에 있는 기둥에 이제 장식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샤프루 1세의 기념물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로마 장인이 만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로마 사람들이 기념물에 장식하는 날개 달린 에로스, 지금 날개 달린 에로스가 여기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후대 고고학자, 역사학자, 미술사학자들은 이건 거의 틀림없이 포로로 잡혀온 로마의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샤프루 1세 전성 기념물들은 여러 군데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은 것인데요. 한편 그런 부조 형식 이외에도 로마에서 유행했던 모자이크 그림들, 그래서 샤프루 1세는
전쟁의 승리한 기념으로 궁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을 장식하는 장식물도 로마 모자이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모자이크도 전쟁 포로가 로마인들이 와서 이제 모자이크를 제작한 거죠. 이 작품은 실제로 그 궁전토는 다 폐허화되고 거기서 발굴한 유물이 현재는 테헤란에 있는 국립 이란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자이크 샤프리 1세 궁전에 장식되어 있던 바삭 장식이죠. 모자이크 그림이에요. 네, 이건 그 테헤란 국립 이란 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그대로죠. 제가 찍은 겁니다만 보면 모자이크 데코레이션 샤프루 1세의 궁전 3세기. 네. 네. 이런 일련의 작품들은 적국의 장인이 와서 자기 궁전 장식에 이용한 거죠. 네. 세 번째 주제는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충돌과 화해. 지금 보시는 작품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대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죠. 8세기 초에 이제 만들어진 사원인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다마스커스의 대사원은 이제 7세기에 이슬람이 크게 발현해서 서아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정보를 한 그런 그 세력을 갖고 팽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초기의 사원은 그대로 비잔틴 사원을 답습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이 자기 문화나 세력을 지상주의로 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그런 건축 방식, 건축 장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건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인들은 비잔틴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초기의 사원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데요. 보면은 서양의 고고학자, 미술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갖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의 그 사원은 본래는 비잔틴 사원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이 위의 것은 기본 설계가 다마스커스 비잔틴 사원 설계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이어가다가 약간의 변형만 가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둥 10줄을 세우는 공간이죠. 이 10줄들인데요. 이게 4개 있는 게 두 개로 줄어들어가지고 공간이 하나, 둘, 세 공간만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앞에 정원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다마스커스 대모스크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주가 올라가 있고, 이건 같은 건데 이제 참고로 2개를 보였습니다만 10주가 올라가 있고, 또 마치 그 10주 기둥머리는 로마인들의 기둥 양식, 말하자면 코린토 양식을 방불케 합니다만, 그렇고 이제 그 위에
다시 한번 한 칸을 더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세 공간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여러 저자들의 책을 중요한 부분을 네 군데에서 따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슬람 사원인데도 비잔틴 양식의 기억이 있다. 회상하는 것과 같다. 비잔틴 건축을 회상하는 것 같다. 여기도 비잔틴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있다. 뭐가? 그 다마스커스 모스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미술사가인 야콥 부르카르트는 그 기념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공간 개조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 비잔틴 미술의 형식과 기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 동어반복적인 같은 내용이죠. 여러 저자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슬람 상원인데 그 장식과 뿌리는 베이직한 거는 전부 비잔틴에서부터 그냥 가지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전쟁을 해서 그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비정복인의 미술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건 흥미 이상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랍인들은 그 자기 역사와 문화를 지상주의 최고로 높게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더욱더 이상스러운 거죠. 네, 이건 또 다른 자료입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 거대한 기둥 위에 아치 세 부분으로 나눠진 청랑 옆에 그 복도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 건축을 상기시킨다. 그렇게 보고. 네, 그뿐 아니라 이 경우에 이것도 다마스커스 그 사원의 정면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네, 다마스커스 델 모스크의 중심 쪽, 이쪽을 발 쪽으로 가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유명한 로마 비잔틴식의 모자이크로 된 겁니다. 네. 그 모자이크의 디테일을 보면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걸 또 많은 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비잔틴 장인들의 조력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슬람인들은 모자이크를 할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잔틴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문화에서 유사한 사례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9세기 때에는 고르도바에 그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모스크에 나타난 이 대문 윗부분이 뾰족하게 됐다든가 그거를 아치 부분을 뾰족하게 한 거, 첨아치라고 봅니다. 그런 모양이라든지 또는 이중교 양식으로 다리를 이중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콜도바 모스크 내부에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네. 로마의 영향 또는 페르시아의 영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건 물이 밑에 있고요. 다리죠. 다리인데 다리를 이렇게 여기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식의 다리인데 기원후 5세기, 6세기니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슬람 전의 유물인데 이슬람에서 이런 뾰족한 양식을 여기서부터 로마에서부터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편 페르시아에서도 사산 건축에서도 이런 양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중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가 개천이고 강 또는 개천이고 다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양식이 이제 AD 60년에 이건 불란서에 있는 겁니다만 봉리가르라는 다리 이름인데 님이라는 불란서에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AD 60년에 만든 건데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아우구스탄 시대의 다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골도바에 그대로 전염이 되고 또 이렇게 청아지식도 로마의 것으로 따라서 그렇게 만든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이란 얘는 지금도 이런 다리가 그대로 유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의 다리인데 이중교죠. 밑에 개울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한 층, 두 층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청아지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젖어가지고 일상 다리 모양도 그런 식으로 옛 로마 풍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이슬람의 모스크의 그 지붕 양식을 보면 말하자면 이슬람 모스크의 도움을 보면 그것도 실제로는 비잔틴 양식 또는 그 이전 유럽의 양식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마르칸트에 있는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보면 이스파한에 조금 전에 그 이중교 있던 그 이스파한 도시의 모스크 천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으로 말각 조정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따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현재 아르메니아에 있는 11세기 때의 교회의 천장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스크의 천장 부분하고 전통적인 비잔틴 교회의 도모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둘 다 11세기, 12세기 때의 비잔틴 계통의 이 도움 양식. 이런 것이 이제 중국의 지금 신강성 쪽이 이슬람화된 이후로는 많은 그 모스크가 만들어지고 천장 양식은 유사한 비잔틴 계통의 양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15세기 때에 방금 전에 소개한 1442년에 아이드카 모스크라는 건데요. 카시바루에 있는 모스크 사원인데 지금 그 동양식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많은 중국에 있는 신강성에 있는 그런 실제의 모스크, 또 모스크와 유사한 그런 건물들. 이거는 아파코자라는 사람의 무덤인데 건물 형태는 모스크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사례는 13세기 몽골의 유럽 침입과 그때 몽골이 잡은 유럽인들의 포로의 활동, 그게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징기스칸은 전 세계를 석권한 그런 유일한 인물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석권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도 북쪽 인더스강까지 오고 그 이동 쪽은 넘어오지 못했죠. 그런데 징기스칸은 동쪽 끝에 자기 나라로부터 서쪽으로 가서 유럽 거의 전역을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1년, 42년에는 비엔나까지 거의 쳐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그 전쟁의 여파 속에 많은 포로들이 이제 몽골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건 방금 소개해드린 1241년에 폴란드를 거쳐 헝가리로 가고 다시 그것이 비엔나 교회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몽골에 거기까지 갔는데 몽골의 황제가 죽었다는 부고가 날라들어서 전쟁은 더 진행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부고만 아니었다면 더 가서 프랑스, 독일 일부 점령을 이미 했습니다. 프랑스까지 가고 모르겠습니다. 몽골군은 바다에 약해서 영국까지 건너갈 수 있었는지. 왜 그러냐면 고려를 정벌하고 고려와 합쳐서 일본을 침략하려고 몽골군이 갔지만 일본은 실패했죠. 바다 해군이 그 몽골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하여간에 거기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 포로 중에 유명한 프랑스 금속 세공인 기욤 부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물론 다른 그걸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걸 고발할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하여간에 기욤 부쉐는 이 궁정에서 미술 활동을 했던 거죠. 많은 그런 장식물들을 만들고 건물 내부를 장식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쉐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잡혔냐면 헝가리의 그 벨그라드 쪽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남은 여생을 전부 몽골 황실에 기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몽골이 그렇게 유럽을 침입을 하고 거기에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하여금 미술 활동을 해서 기여하도록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의 미술사가 중에는 또는 그 몽골 연구가 중에는 이런 그 기욤 부쉐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 어디에 기본 자료가 남아있냐면 이제 몽골이 동유럽까지 침입해 오니까 교황이 이제 놀래가지고 몽골과 화해를 하려고 사절을 보냅니다.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제 몽골 황제에게 교황이 친서를 보내서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에 같은 그 교황의 명을 받잡고 가서 친서를 전했던 그 선교사가 갔다 와서 이제 여행기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기 속에 바로 조금 전에 기욤 부쉐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게 나왔기 때문에 부쉐의 활동이 알려지게 된 거죠. 아주 귀중한 자료. 근데 요컨대 그 기욤 부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서 자료를 통해서 부쉐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게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 부쉐가 몽골 황실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레오나르도 올슈케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속에 아마도 이런 그림을 또는 이런 활동을 했을 거다. 그건 뭐냐면 부쉐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부쉐와 동시대인인 베야르 온누쿠르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게 아마도 부쉐의 작품에 내게 통하지 않을까. 그런 그 가정하에 온누쿠르의 작품을 부쉐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말미에 집어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는 부쉐의 작품 자체가 아니라 온누쿠르의 작품인데 이런 류의 그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이제 온누쿠르의 작품인데 이런 것을 이런 류의 작품을 토대로 몽골 황실에서 부쉐가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채집한 자료인데 이것도 온누쿠르의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6번째 사례인데 이것은 이제 일본에 들어온 예수교와 예수교를 통해서 들어온 성상화, 이코노그래피죠. 이 예수상, 성모상, 성모와 아기 예수상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최초로 들어온 서양화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포교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일본에서 추방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1549년에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이제 일본에 들어왔죠. 그 자비에르가 들어오기 좀 전에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상선이 일본에 들어와서 이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16세기 중엽에 생겼죠. 그런데 그 바로 후에 이제 선교 세력이 들어왔을 때 자비에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포교를 하고 방금 말씀대로 성상화를 일본 임금에게 바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이 작품은 정상화 자체가 아니라 1622년 후에 아마도 일본 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자비에르 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초기에 일본에 들어온 예수교의 발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1578년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이름을 남만사라고 했는데, 이 남만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동양 개념에서 오랑캐라는 소리죠. 그리고 남쪽에서 들어온 오랑캐. 일본의 정치가들은 그때 방금 말씀드린 스페인, 포르투갈 세력을 남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16세기에 들어온 서양 세력을 전부 남만 세력이라고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교 교회인데 그거를 남만사라고 이름을 붙였죠. (3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고 낙성원 다음해에는 7,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그런 정당한 그 선교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럴까요? 이것은 일본 화가가 그린 남만사, 부채에다가 동양화식으로 그렸는데 디테일로 3층 건물이죠. 그리고 건물 자체는 물론 일본식의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선교사의 모습이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작게 키가 작게 되어 있고요. 선교사들은 키가 크죠. 그래서 이 카노라고 하는 전통 화달의 화가가 1576년에 그린 그림 속에 이 귀중한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처치 자체는 이미 다 부서져가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었는지 모르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그때의 교회를 재구성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박물관에 남아있는 16세기 말 이후에 그려진 이 성모상이죠. 이런 작품입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인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일본의 쇼군들을 비롯한 이런 정치인들은 예수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587년에 조선을 침입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일본은 신국인데 기독교국으로부터 사악한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또 급기야 선교사들을 이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쇼군인 이에미츠는 1638년에 2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렇고 종교인 26인을 순교케 했습니다. 이거는 그 26인 순교 기념관이고요. 이거는 지금 로마에 남아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죠. 순교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장면이죠. 여기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일본 칼을 휘두르고 참수해서 머리를 올려놓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통화해서 들어온 성상화 내지는 서양화는 그대로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자료 중에 연대가 오래되고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유일한 연대가 오래된 예수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597년 동경대학 도서관에 남은 자료인데, 이것은 아마도 유럽에서 가져왔던가 안 그러면 유럽의 그런 그 선교사이자 화가인 사람이 그린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작품인데, 이것도 유럽에서 가져왔던가 안 그러면 선교사의 작품일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남만 문화관 소장인데, 이걸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접혀져서 이렇게 망가졌지 않습니까? 왜 접혀져 있냐면 그 종교 탄압의 시대에 이 그림을 전부 폐기해서 없애기도 하고 바닥에 밟고 지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남기기 위해서 불교 사원 천정에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은 작품이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많이 헐었는데 그런 그 피난 경로를 통해서 그림이 많이 헐은 거예요. 시대는 17세기, 18세기 때의 성모 마리아상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성 베드로 상인데, 연대는 1700년도에 수리했다는 기록이 이 그림 뒤에 남아있으니까 최소한도 1700년 이전의 그림 작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가광사라고 하는 절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끌어내다가 부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게 됐던 거죠. 근데 절에 남아있었고, 그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출산석가상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출산석가상.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교의 귀중한 이코노그라피자, 달리 말하면 서양화 자체가 그대로 맥을 이어서 지하에 숨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남게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서양화 자체가 그대로 살아남은 겁니다. 다른 쪽의 거는 무슨 작품이냐면 노부카테라고 하는 일본 화가가 그 당시 그 자비르의 그런 종교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유럽에서 가져온 성상화는 그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종교 그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미나리오라고 하는 교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성경 공부와 더불어 서양화를 가르쳤습니다. 그 서양화는 왜 가르칩니까? 하신 대로 성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부카테라는 사람은 그 세미나리오 출신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달마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선교사의 모습 같기도 하고 달마상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주제를 잡아야 그 난세를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마상이자 선교사상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선교사로부터 또는 그 서양 세력으로부터 들어온 서양 화법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전통화 방식으로 서양화를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병풍에다 그렸죠. 네, 이것도 전통화 방식으로 서양화를 그리고 그런 그 일본에 들어온 서양화의 뿌리는 이제 18세기 중엽을 지나서 18세기 말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화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 정부 당국자는 나중에 점차 그런 정책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18세기 말에 이르면 네덜란드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화란이 이제 한문으로 하면 네덜란드인데 화란에 난자를 써가지고 랑가쿠 그 어떤 사상 내지는 실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서양화가 들어오는데 그러나 당초에 이런 일본인들의 이런 그 사상이나 사조는 초기에 16세기에 들어온 그런 그 종교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화는 그대로 이어져서 나중에 19세기 중엽 메이지 시대까지 그대로 연속이 되는 거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16세기에 포교하러 온 그 저 유명한 마테오 리치 선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이제 1583년에 중국에 들어와서 사원을 열고 포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테오 리치는 상당히 그 적극적인 방식으로 포교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테오 리치 자신이 중국어를 배우고 여기처럼 중국 복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실제로 일본의 프란시스 자비에르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서양 화법이 이제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 화법이 일부 중국 전통 화단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중국 전통 산수화하고는 전혀 모양이 다르죠. 이거 보면은 서양화의 기초인 명암법이 살아나고 있다고 할까요? 동양의 산수화에서는 이런 명암을 전혀 구사할 수가 없죠. 이거는 17세기 때 공연이라는 작가의 산수화인데 이런 식의 그 전통 산수화를 서양 화법으로 그린 작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공연이라는 사람의 천안만학도라는 이 작품입니다. 또 한 가지 유사한 것은 바로 이런 작품입니다. 이것은 정대약이라는 전통 산수화가의 화집이 정시무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시무곤 속에 보면 성모자상과 함께 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의 제목이 신이보해 의적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내가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가 의심을 했더니 바로 물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제목으로 믿으니 바다를 건너가고 의심하니
바로 즉시 가라앉더라.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성경적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상과 베드로 상을 묘사한 걸 보면은 약간의 그런 명암 터치가 보이고, 더 중요한 건 원근법이, 서양화의 기초인 원근법이 그대로 살는 거죠. 예수님 상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그리고 뒤쪽에 어부들을 그리면 작게 그리고, 이런 정도로 전통 화단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때 다시 금교를 선언하고 황제가 이제 옹정제가 강희제부터 시작을 해서 선교를 금하게 됐어요. 1669년에 선교를 금하고 금교를 단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태리 선교사이자 화가인 그 주세페 카스티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궁정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일이 생겨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미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이 카스티뇰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건축을 장식하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종교를 탄압하면서 그 종교로 들어온 선교사를 또 미술로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스티뇰에는 황제로부터 중국 이름까지도 얻었습니다. 낭세뇽이라고. 낭세뇽은 본래 서양어는 자기가 이태리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온 거지만, 이제 와서 동양화를 따로 배워가지고 이런 그 두 양식의 합성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는 서양화도 아니고 동양화도 아닌 제목이 백준도, 100마리의 말이라는 소리인데, 그리고 이런 그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것도 역시 서양화법도 아니고 전통 동양화의 초상화법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한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는데, 왕치성이란 중국 이름으로 바꾼 프랑스, 복분이 중국이죠. 프랑스 선교사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상화는 이제 중국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람꼬아라는 사람은 서양화를 배우고 자기 19세기 중엽에 자화상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런 종교는 탄압을 받았고 충돌이 일어났지만 서양화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전통이 19세기 말 20세기로 와서는 더 이상 뭐 탄압 여지가 없습니다만, 서양화는 그대로 이어져서 반옥량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1933년에 개인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앙리 마티스나 그 유럽 구단의 정통화법을 그대로 따르는 그림들을 그려냈던 거죠. 이러한 방금 보신 대로 일본과 중국에 있어서 종교 탄압이라는 강력한 충돌의 시기에도 서양화법, 그 예술 자체는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이 됐던 거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미술사가인 알로이스 리글은 그런 그 예술의 현상을 이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예술 자체가 어떤 자생력이 있고 스스로 굴러가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걸 쿤스트볼렌, 예술의욕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현상은 그 쿤스트볼렌과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8번째 차례, 이게 마지막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이제 이슬람과 근세 서구 문화, 제가 보기에 그 양자가 충돌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양자의 문화적인 성격은 참못 이질적이고 서로 그 배타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이질적인 것은 자신들의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유럽 하단에는 새로운 풍조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질감이 있는 이슬람 문화를 유럽의 화가들이 적극적으로 용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화가는 앙리 마티스, 그리고 바실리 칸딘스키, 이런 작가들입니다. 그 외에도 볼 고갱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앙리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티스의 이 바닥에 쓰여져 있는 건 제가 책에서 인용한 그 내용이거든요. 마티스에게 지속적으로 깊은 영향을 준 예술 형식은 이슬람 미술이었다. 그리고 마티스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오리엔트는 이슬람입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었다. 또는 이슬람 미술은 그의 전 생애 동안 방향 제시의 역할을 해주었다. 이거는 다른 미술 비평가들의 얘기지만 마티스 자신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엔트는 내게 내 예술 세계에 깨달음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그 해석은 이제 일본의 이슬람 연구가도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근현대 화단의 추상성이 강한 이슬람 장식과 그 강렬한 색조에 유럽 화단이 큰 감화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기메라 도라는 그 이슬람 연구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몇 작품을 통해서 그 사례를 짚어보시도록 하죠. 이거는 아까 봤던 그 이스파한이나 여러 군데 이란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한 부분인데요. 보면은 건물 표면을 전부 장식으로 가득 메웠습니다. 내부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런 유의 장식, 그 다음에 이것도 이란에 있는 대표적인 이맘이라고 하는 모스크 내부의 천정 부분입니다. 이런 그 장식들. 또 한편으로 이런 꽃장식들. 식물 문양이 상당한 그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슬람 모스크 사원의 내부 장식, 외부 장식, 뭐 할 것 없이 전부 식물 문양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인데, 식물 문양이죠. 이런 문양만 비교해서 마티스하고 이슬람 사원의 문양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앞서 소개 말씀드린 대로 마티스 자신이 자기 그림의 본질은 많은 부분 이슬람 장식미술과 연관이 있다 수레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티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이런 배경의 문양, 이런 꽃 문양, 뭐 앞에 있는 꽃을 장식한 건 자체하고라도 이런 배경의 문양과 그런 것이 이제 앞에 이슬람 사원 문양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다 마티스의 작품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신다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 강의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이 따로 있다기보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한다면, 네. 예술 속에는 아까 그 쿤스트 볼렌, 이 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욕적인 그런 면, 상당한 의학적인 부분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순환시키면 화해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charm이라든지 enchant라든지 이런 단어의 본래 뜻은 뭐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매력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같이 겹쳐있는 어휘 중에는 마력이라든지 매직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아까 초도에 서경식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비록 적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도 그 그림의 매력에도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예는 7, 8가지 들었습니다만 아마 미술사나 문화사를 통관해서 보면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고, 이 인류의 문명 자체가 그런 기조 속에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용서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념과 윤리를 초월하는 그 예술의 불가항력적인 힘을 교수님께서는 화해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한 3분 정도 질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선생님. 교양대 타블라나스 칼리지 이경규입니다. 아주 귀한 강연 감사드리고, 저는 뭐 미술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문명을 충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명에 대해서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공존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 미적인 작품이 계속 존재해서 남아있는 게 정말로 미적인 매력이나 그 가치의 쿤스트 볼렌 때문인지, 다른 역사 사회적인 우연과 어떤 그런 필연들에 의해서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는지, 미적 존재의 생명력에 대해서 좀 구문적으로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명의 충돌에 의해서 그 미적 작품들이 남을 때 그렇게 쉽게 화해될 것만 같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적 기준이나 가치라는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소한 굉장히 강한 어떤 반발이나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화해와 전혀 다른 반달리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문명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는 더 큰 현상 같기도 하고, 이 화해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 잔재라고 해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흔적들을 없애버리거나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봤을 때는 이 화해라는 게 과연 보편적인 현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그 문명이나 문화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화해라는 것이 어떤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한 부분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아마 그런 각도에서 질문하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는 그런 파괴적인 반달리즘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지에서 보면 화해가 모든 것을 지배하거나 총체적인 가치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 아니냐. 아마 그런 뜻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반달리즘도 있고 충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기저 속에는, 바깥으로 돌출된 건 어떻게 됐든 기저 속에는 화해의 요소가 많지 않은가. 질문하신 분의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해로 가는 과정에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과됐던 게 아니냐, 바로 화해가 됐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들은 이해 속에서는 거의 동시적이지 않으면은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을 하면서 저한테 유리한 자료만 뽑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모든 그 미술사나 석사 자료에서 보면은 그런 각도를 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저희 그 일제 청산에 관한 그 건물이나 여러 흔적들에 대한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일제 청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교수님?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적국의 문화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최소한 저희 그 역사 과정 속에서 보면 일본의 어떤 뭐 문화든 뭐든 다 외색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화해에 반하는 겁니까? 그거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순수한 미술 형태로 남아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그런 게 있는지. 그럼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화해의 장르가 미술에서만 독특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음악이나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제가 문학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문학에서는 일본 작품은커녕 한국인들의 일제적인 요소들까지도 굉장히 부정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뭐 친일 작가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책까지 분석 연구까지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고, 또 일본의 일제시대 때 건물이나 뭐 현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을 뉴스에서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그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관점과 연관되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지금 그 건물 중에 외정시대 만든 건물이 남아있는 게 서울에 많이 있죠. 서울역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는 많이 정치적으로 감미가 되긴 했지만 중앙청을 부숴버린 건 이제 대표적인 경우지만, 그 경우도 많은 그 건축학자들의 견해는 그게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두고 계속 바라보는 게 고통스럽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학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걸 그렇게 흔적도 없이 버릴 게 아니라 제3의 장소에 갔다가 그거는 그 우리나라 궁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더 치우게 되고 괴로운 거죠. 그걸 뜯어다가 제3의 장소에 가서 재현을 해서 어두운 역사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냥 남겨뒀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실 분 계십니까? 다음 질문 주실 분 계십니까? 교수님,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특히 그 초대교회를 그 유적지를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 상당히 그 초대교회 그 유적지에 그 기독교 교회지만 그 불교 연화 문양이라든가 연꽃 문양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 그 박해 시절에 그 베드로 조상이 일본 그 불교 석가의 이름으로 그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 사례를 그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 기독교 그 특히 이제 비잔틴 시대 그 예수의 상해 그 손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불교의 그 전법륜 그 수인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 나타난 그 기독교 유적지 여러 이제 그 건물에 그 불교 연꽃 문양, 연화 문양의 흔적들이 이렇게 저는 뭐 그 자료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곳에서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그 불교적인 그런 그 이제 흔적들을 같은 것들을 저는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교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금 사례도 그렇고 초창기 어떤 그런 여러 유적지들에서 볼 때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였던 그런 그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 지금 드리려는 설명이 다른 각도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만 그 연꽃 문양은 사실은 그 동양 쪽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것이 우리는 보통 연꽃 하면은 바로 불교를 연상하는데 본래 그 더듬어 올라가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출발은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한쪽은 인도로 돌아가고 하나는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그 코멘트 말씀 듣고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만이교 도상입니다. 만이교 도상은 그 만이 자신이 사실은 그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이교 도상은 후대에 오면서 전부 그 불교, 기독교 다 한데 합쳐가지고 도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 불교 도상 같은데 거기에 십자가도 있고 전부 집어넣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합성을 시켜가지고. 네.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을까? 예, 윤성도 쌤. 오랜 세월 전에 병원에 저를 한번 찾아오신 일이 있었지 않나 그걸 기억하면서만 선생님께서 기억을 모하셨더니 그때 저한테
칸딘스키의 예술이라는 그 번역서를 조그만 책을 저한테 주신 기억이 나고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질문은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흘러오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 중국의 사례에서 또 이슬람의 어떤 사례에서 미술이 이렇게 서로 섞이는 볼 수 있는데 그 일본의 전통 미술 중에 우키요에라는 걸 선생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미술이 오히려 파라니를 통해서 그 빈센트 반 고흐에게 전달이 되고 고흐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키요에가요 그 반 고흐에게 영향을 어떻게 끼쳤느냐 물어보셨는데요. 예, 자포니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상화가에게 자포니즘이 어떻게 그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예. 경우에서 예. 일본의 그 민속 그림인 우키요에가 예. 인상파 화가에게 접속이 됐냐 네. 그 부분은 물론 그 연구가 이미 다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처음에는 그게 그 다른 경로가 문화적인 경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고고의 그 동생인가 형이 그런 그 골동 거래를 동양 물건을 수입해서 팔고 그랬는데 그때에 그 일본에서는 19세기만 해도 우키요에 대한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그 골동 말한 이런 접시 같은 걸 보낸다면 그걸 포장하는 포장지로 싸가지고 보내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보니까 유럽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신선한 새로운 충격이죠.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자기 그림의 초기에는 그림의 그 그대로 재현을 했죠. 그걸 가지고 딴 식으로 재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가운데는 그 우키요에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런 몇 그림을 유화로 그대로 똑같이 떠서 그렸습니다. 지금 그냥 남아있지. 근데 그래서 이제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도 그렸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대로 임모를 했죠. 이미테이션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작품 속으로 녹아 들어가가지고 재현 자체가 아니라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 제 말씀은 그런 경우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그 보충을 드리면 그 일본이 저희보다 조금 개국을 먼저 해서 당시에 그 파리에 그 일본 그 공예품을 판매하는 게 샵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도자기 같은 것들을 싸는 금방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장지를 싸는 그 포장지가 그 일본 우키요의 그 유명한 그 호쿠사이 파나 그 그림을 그 포장지로 쌌습니다. 그 일본 나가사키에 다녀오는 그 프랑스인이 그 호쿠사이 화집을 사서 와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 모임에 그것을 보여주게 되고 이 화가들 그림을 목파나 화가들을 보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인상파 화가들 그다음에 이제 반 고흐나 그 여러 이제 화가들이 그 우키요의 파나에 아주 열광을 하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모사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좀 그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식사하시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권영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예. 그 우키요에가 사실은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도 남의 평가를 통해서 그걸 재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 똑같은 얘기가 우리나라 민화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스토리지만 민화라는 것도
일본 사람인 누굽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그림을 민화를 좋아해가지고 민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는 일본 사람이 붙인 이름인데 왜 우리가 써야 되느냐, 무슨 결의 그림, 나라 그림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민화라고 하느냐, 그런 이의점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도 민화라고 불리우고 그것의 발견은 일본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잠시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식사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식사는 의양관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앙아시아 연구소에서요 4월 25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의양관 국제세미나실 207호에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희수 교수님께서 1200년 페르시아 제국이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관심 있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께서는 4월 25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총장님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단 2시간에 걸친 긴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000년 저 서쪽 아시아에서 그리핀이 날개를 달고 이쪽까지 20대까지 날아와서 건축물, 양식, 벽화, 또 조각, 또 현대 회화까지 이런 긴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특정한 문명은 단일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 개체 유전자의 집합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그럼 서로 이제 문명이 다른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넘이가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받은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40년 전 새마을이라는 개념이 처음 정착할 때 박 대통령실을 수원에 새마을연수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 한 번에 일기에 한 30여 명의 소위 사회 지도자들 모여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기인데 그때 같이 들어오신 분들 정주영 회장님도 계셨고 아주 기업인들 많았고 국회의원들 또 고위공직자들 감사원장 같은 분도 계셨는데 강사 원장이셨고 그분이 김준이라는 교수님이셨어요. 첫 강의가 양반은 잡종이다 하는 거죠. 문명하고 생각하는데 보면 우리 문명은 더 철학적이고 더 가치고 더 인류를 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 막강하고 부유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양반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결국 보면은 양반은 단일 양반, 단일 민족, 백이민족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류의 여러 유전자, 양반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여러 유전자가 모여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양반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기억이 나고 오늘 우리 권 교수님의 특가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저기가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69번째 후반한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